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 증시의 조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3대 지수는요, 일제히 1% 이상 하락 마감했는데요. 연방정부의 셧다운도 문제지만 미국 측이 중국의 해커들을 기소하면서 미중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증권시장의 대응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연준이요, 점차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실망 매물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행보를 자세하게 분석을 하셔야 이 하락세가 내년에도 지속이 될지 혹은 반등세가 나올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관련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미국의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경 장벽 예산안을 앞두고 이 미국 연방정부가 계속적으로 갈등을 벌여왔었는데요. 과연 미국은 성탄절 셧다운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은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나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할지 시진핑의 고민이 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상하이 혁신연구원에서 세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보안 부분에서 화웨이가 세계 8위를 차지했다는 뉴스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성적을 거둔 건데요. 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화웨이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증권거래소가요, 비트메인 상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뉴스입니다. 비트메인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데요. 홍콩 거래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 요인에 대해서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테더에 여전히 신뢰도 논란을 사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금리 인상 진행하고 나서 사실 뭐 시장에서 원래 예상했던 반응대로 지금 평가가 나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사실 연준의 행보가 갑자기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것 같다. 기존의 이주정 관점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전해야 될 것 같다. 좀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실 뭐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한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들은 그 부분을 기대하지는 않았고요. 언론들이 좀 기대를 했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에 3회였는데 1회까지 또 하향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트럼프가 압박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연준이 이 부분에 좀 따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언론들 중심으로 평가를 내렸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연준 자체가 워낙 최근 들어서 강경한 세력이라는 거를 많이들 금융기관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준은 독립적인 기구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압박을 들어가더라도 연준은 독립적으로 인상을 진행할 거고 다만 이제 기존의 파월 의장이 약속을 했던 부분인 만큼 기준금리 내년도 인상 수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은 들어가는 수치 딱 그 정도로 평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평가에 대한 부분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노골적인 금리 인상 압박 이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좀 이런 부분들을 언론들이 공식적으로 띄웠는데 사실 뭐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거는 지금 독립적인 연준 입장에서 당연히 금융권의 수익을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진행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을 또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다플롯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점도표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위원들이 내년도, 그다음에 후년도, 그리고 3년 이후인 2021년도 전망까지 전부 다 본인들이 닷으로 찍어서, 한마디로 본인들은 어디까지 갈 것 같다, 뭐 3.75까지 갈 것 같다, 혹은 3.5까지 갈 것 같다, 이런 걸 연도별로 다 하나씩 따다다닥 찍어내는 겁니다. 네. 물론 이걸 디테일하게 짜내면은 몇 월, 내년도 뭐 3, 6, 9, 12, 이 중에서 언제 인상을 할 것 같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찍어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제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찍었다가는 내년도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찍어서 제출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대비 수치를 얘기를 드리자면, 기존에는 내년도 3회 인상, 한마디로 목표 금리 3으로는 3.25% 목표였습니다, 원래. 그 다음에 지금 후년도 2020년도에는 1에서 2회까지 인상을 목표로 봐서 3.5에서 최고 3.75까지 올릴 수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내렸었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내년도 2회 인상, 한마디로 목표 금리는 3.0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까지는 1회 추가 인상으로 이제 3.25% 국가 목표치를 지금 제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준 위원들마다 다 본인들의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3.5까지 보고 있는 기관들도, 연준 위원들도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 2021년도 플랜이 좀 굉장히 중요했는데, 기존에 사실 증시가 하락하도록 만들었던 핵심 모멘텀 중 하나가 2021년에 금리를 오히려 20년보다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위원들이 많았었죠. 9월 달에. 이것 때문에 9월에서 지금 12월 사이에 증시가 낙폭세를 굉장히 좀 빠르게 겪었던 부분이고요.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2년 뒤에는 경기 하향세를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이번에는 수치상으로는 제거를 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둘 중 한 번은 올린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20년도에 올리지 않더라도 21년도에 올릴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21년도 플랜까지는 인하에 대한 플랜은 뺐습니다. 공격적인 인상 플랜도 뺐지만 대신에 인하에 대한 플랜도 뺐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제시를 했지만, 일단은 문제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플랜이 인하가 된 만큼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낮게 본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차익 실현 물량을 안 겪을 수는 없습니다. 안 겪을 수는 없지만 다시 추후에 내년도 인상 플랜으로 넘어가고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 사실 2020년도의 경제 위기설이 굉장히 좀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연준은 어떤 발언을 통해서 기존의 관점과 다른 부분을 보여준 건가요? 네, 일단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가 유지될지 이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15년도에 처음 금리 인상을 진행한 이후에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한 단어일 수 있어요.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이걸 그대로 좀 우리나라로 직역해서 의미 부여를 드리자면은, 인상은 한다, 단계적으로 올리긴 올린다, 다만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거를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말로 해질한다라고 이제 좀 저희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인상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면서 인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한마디로 뭐 1년 단위로 늘릴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는 그런 플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유동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거의 연간 단위로 1회만 인상을 해도 점진적 금리 인상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한 뭐 2, 3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점진적 금리 인상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통화 정책을 얘기할 때, 내년도 플랜을 얘기할 때 점진적 금리 인상으로 해버리면은 사실 이 부분에 내년에 있어서 2회를 올리든 3회를 올리든 1회를 올리든 추가적으로 연준이 잘못 분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소심한 표현이긴 한데, 일단은 인상은 뭐 진행한다는 건 변함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에 대한 전망, 그리고 2021년도에 대한 전망, 이 포인트에서는 한번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전망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유지됐다는 거는 뭐 내년도에 뭐 미국이 하향세로 갈 일은 없다라는 거를 표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참고로 이 단어가 안 나오면은 2020년도부터는 슬슬 경기 하강을 예측하고 있다. 좀 이런 역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일단 말로 해지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미국 경기가 분명히 연준에서 하향으로 분석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호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도 추가적으로 4차례 3692 전부 다 인상을 했는데 이제 추가적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문구를 11월 FOMC 이사록에서는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이사록에 제시를 했다는 것은 12월엔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9월 달에도 이 내용을 한번 넣었었는데 11월인 직전 FOMC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더 넣어서 이제 12월에는 본격적으로 인상하겠구나라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점진적 금리 인상이란 부분을 수식어를 좀 빼서 이 부분을 살짝 바꿔냈고요. 이제 진축 부분을 종료할 시점은 아니지만 경제 금융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좀 이런 문구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상 그대로 진행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내년도 전망에 있어서 또 역시나 금리 인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인하에 대한 플랜은 없다. 좀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 내년도 경제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이제 FOMC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 이 부분을 그냥 문장으로 표명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점진적 금리 인상이랑 거의 같은 의미로 보셔도 그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과연 연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을 한 건지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거래가 가능했던 상품군들은 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금융기관들이 최근에 떨어졌던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금리 인상 바로 직전에 전날에 이제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진행하는 거는 이제 연준 통화 정책에 있어서 좀 과도한 정책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좀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보고선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압박을 들어오고 인사 조치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파월이 이 부분을 겁내고선 인상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기대했던 소수 기관들은 있어 보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제 75% 정도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금리 인상 퍼센티지가 근데 75% 수치도 굉장히 낮은 겁니다. 원래는 12월 금리 인상 직전 수치는 매번 95%, 낮아도 93%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수치를 유지를 해왔어요. 바로 전날 정도가 되면은. 근데 이번에는 75%면은 원래 인상 수치보다 거의 20%가량 굉장히 낮은 수치죠. 한마디로 연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전날 발언으로 인해서 68%까지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갑자기. 이래서 역배팅 기관들이 늘어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좀 해석을 드리자면은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2주 전 정도에는 보통 본인들의 입장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부의장, 의장까지 정리를 들어가는데 사실 2주 전 기준으로 연준의 최고 핵심 세력이라고 불릴 수 있는 3인방이 있죠.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뉴욕 총재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 총재들 중에서 뉴욕 총재는 압도적인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의장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인상 쪽으로 본인들의 노선을 바꿔서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부의장이랑 뉴욕 총재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너무 공격적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이건 9월 시점 대비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12월 직전에는 12월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을 진행해 맞다라고 정리를 해줬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내년도 인상 전망 플랜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당연히 인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몇 회 조정이 될지 이 부분만 살짝의 논쟁 소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간단히 지금 관점을 얘기를 드리면은 인상을 꿈꿔왔던 기관들도 몇 개 기관들은 내년도 인상 플랜이 1회까지로 떨어질 수 있다. 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의 발언을 보시면서 어떤 통화 정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랑 연준은 전혀 반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매번. 채권 기준으로 딱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금융권 수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게 목적이고요. 정부는 채무자죠. 본인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시장에다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 상태가 좋아지려면은 채무에 대한 리스크, 금리 부담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게 정부입니다. 항상 언제나 인상 시즌에는 동결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매번 인상을 진행할 때마다 당연히 연준 쪽에 인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조금 이따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예산안 플랜까지도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안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을 먼저 줄이려면은 일단 내년도 인상 플랜에 대해서 금리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내야 채권에 대한 부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정부 상에서는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요, 성탄절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될까요? 네, 일단 성탄절 셧다운, 사실 이제 이 시즌에 제일 중요했던 논쟁 소재가 사실 멕시코 부분에 대한 장벽 설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승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셧다운을 항상 이제 매번 본인의 예산안에 입에 맞지 않는 대로 셧다운을 진행을 해서 의회를 좀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부분입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걱정해서 사실 이 셧다운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의회의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상관없이 일단 먼저 전부 닫아버리고서 우리가 우리 승인 안 내주면 우리는 운영 못한다. 어떻게 보면 경영 시위인데 사실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죠. 난리 나고 쫓겨나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가깝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셧다운했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냥 바로 다음 날로 이제 정부 끌어내자 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은 좀 이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2월 8일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승인 조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멕시코 국경장벽에 대한 예산안을 정부가 빼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를 해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일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안 이거는 의회에서 절대로 승인을 안 내준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이거는 민주당은 당연히 안 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주변국가, 인근국가의 장벽을 쌓아서 무역적으로, 외교적으로 무슨 이익이 되느냐라는 입장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써서 오히려 이득을 얻는 거냐. 이득이 아니죠, 사실.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막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득과는 좀 문제가 격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또 짓는 것 자체도 무역적인 시위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적인 움직임이죠. 그리고 이걸 진행하고 나면은 당연히 멕시코와 나프타 협상에 대해서도 뭐 좋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돈 낭비고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도 괜히 승인해줬다가는 그 승인해준 관련 의원들도 굉장히 좀 본인의 득표수가 나중에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빼고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한시적으로 2월 8일까지 수준에서 경비 지원을 긴급하게 지원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일장, 오늘장이죠.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뭐 미국 시간 자정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토요일장으로 넘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이제 대통령 서명 절차를 맞춰야 셧다운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셧다운 사인 부분이 오늘장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표결까지 종료가 나고 나면 사실상 의회 표결은 이미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 시험만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문제들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미국 연방정부의 운영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9개 강력급 부처, 그다음에 수십 개 기관들은 셧다운 위기를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당분간은 업무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월 8일까지의 예산안 승인이기 때문에 뭐 2월 초죠. 2월 초까지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그다음에 뭐 국무부, 법무부 뭐 핵심 돌아가는 부서들 일단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국방부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빠져 있는 만큼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평가가 내려질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회계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당시에 사실 내년도 초반에 대한 협상이 안 났던 부분 때문에 임시적으로 승인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년도에 대한 예산안 일정을 보시면은 2018년도 10월, 한마디로 지금 올해 10월부터 그 다음에 내년도 9월 30일까지의 예산안 부분이었는데 뭐 한번 쪽집게 예산을 배정을 시켰고 이번에도 역시나 쪽집게 예산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승인이 난 만큼 한 번 또 내년 2월에는 재평가가 날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 내년도에 또다시 뭐 국병장벽에 대해서 본인이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러면 또 퇴짜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선 절대 승인 안 해줄 거예요. 앞으로도 뭐 1, 2년 더 지나서 트럼프 임기 말까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승인을 안 내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사실 이거를 예산안을 배정을 받더라도 추진하다가 다음 대통령에서 이거는 다시 철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시행하던 정책 중에서 제일 악재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빼주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뭐 당장 쪽집게 예산을 배정을 받았지만 이거는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매년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안 배정받고 뭐 쪽집게 받고 이거를 뭐 잘라서 계속 잘 진행을 해왔는데 어떻게 또 셧다운은 잘 그렇게 뭐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고서 끌어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내년도나 뭐 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잘라서 짧게 드립을 하듯이 끌어갈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셧다운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 부분은 증시에 조금 호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 거고요. 오늘은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장 시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상해 지수, 3대 지수 모두 이제 한 1%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뭐 상해 같은 경우에 1.05% 그리고 선전은 1.48% 그리고 창업하는 1.9%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일 미국 증시의 영향이 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해 증시가 돈을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반등이나 상승의 움직임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닌 그 외적인 부분들, 분명히 투자 심리도 큰 폭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해서 시장에 푸른 돈이 증시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뭐 꾸역꾸역 저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민은행에서 4월간 한 65조 원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중국 증시가 그만큼 사실 뭐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반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경기 부양을 해야 할지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중국 경기가 일단은 무역전쟁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이제 그 성장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방 압력을 상당히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누구나 대부분의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증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부분들을 경착륙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논쟁 또는 이제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면은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적정 수준의 경기 부양을 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은 막고 인플레이션도 뭐 적정 수준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2008년도 당시를 상당히 좀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한 653조 원 정도 유동성을 푸는 방식으로 이제 뭐 경기 부양에 이제 나섰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부채가 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인플레이션 또는 이제 경제의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부채가 많다라는 거는 외부의 요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취약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심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일각에서는 한 1조 6천억 원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올해 이제 1조 3천억 원 정도에 비해서 이제 더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그 정책적인 방향, 이 부분들은 정해진 것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의 경기 부양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뭐 중국 정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은 지금 굉장히 저조한 경제 지표 때문에 연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때문이라도 중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중국의 5월 3분기 경제 성장률은 6.5%였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분기 6.4%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러한 이제 부진한 GDP 지표가 그러한 부분들을 더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도 이제 뭐 증시 코멘트 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얼마큼까지 이제 확대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는 이제 중국 경제 공작회의 이쪽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나 아니면 방향성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뭐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2018 인터넷 보안 산업혁신 포럼에서 공개한 세계 100대 인터넷 보안 업체 순위에서요.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화웨이가 8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단은 상해 이제 사이버 인터넷 보안 산업 혁신 연구원이 이제 열려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순위도 정하고, 이제 뭐 가점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어느 나라가 뭐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 얼만큼 이제 뭐 높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분석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MS 같은 경우가 100대 기업 중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가장 보안 능력이 탁월한 그 부분들로 이제 꼽혔고요. 100대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이 총 55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상위 10개 기업 중 7개. 그래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일단은 높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외에 이제 10위권에 진입한 기업 같은 경우에 영국의 이제 딜트로이트, 그다음에 중국의 화웨이,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놀랍죠. 뭐 놀라우면서도 사실 화웨이가 그간 이제 각국에 뭐 들어가 있는 비율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좀 당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체크포인트 딱 3군데 밖에 없거든요.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100대 기업에 이름 올린 중국 기업이 총 17개나 됩니다. 화웨이랑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기타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웨이 실질적으로 그 방화벽 분야에서 일단은 상당한 뭐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인식한 지표 마사지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도 이제 조금 뭐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화웨이 같은 경우 확실히 뭐 글로벌리하게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진출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보안 이슈야 이제
어느 정도 뭐 중국의 화해 누르기도 이제 좀 보여지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력이 확실히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화해의 경우 광화벽 분야에서 상당한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시장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인지요? 일단은 지금 뭐 점유율 자체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력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뭐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력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화해에 대한 사실 뭐 적극적인 공격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 화해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관련된 그 기업들이 상당히 좀 이쪽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확실히 좀 경쟁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세계 인터넷 보안 업체 중 총 13곳이 중국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 중에 4개는 이제 중국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로도 중국 쪽이 상당히 좀 뭐 좋은 시장이고 오프라인 온라인 할 거 없이 좋은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중국 기업들이 좀 발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부분들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 언제까지 사실 제품 팔아가지고 제조업 기반으로 뭐 수출무역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제조업은 어쨌든 뭐 노동력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인터넷 쪽 그리고 뭐 보안 관련된 이런 부분들 소식들을 이제 좀 자주 확인을 하면서 중국 기업의 수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수준까지 좀 올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중국장이 출발을 했는데 약간의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 저희가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이제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양테이 오일필드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일필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대표적 비국영 오일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정 완결 장비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일이랑 가스 쪽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큰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올해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도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한 5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순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도 셰일가스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뭐,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페트로차이나 쪽을 일단 뭐 구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쪽의 시장 점유율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7.450 위안, 목표가는 20.000 위안, 소저가는 15.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시세 동향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도 암호화폐 시장은 활기를 좀 띄워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일 상승하면서 오늘장도 9%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지지선인 4,000달러대를 위로 올라왔습니다. 4,120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현재는 89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이 오르면서 리플과 이더리움 역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장부터 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200달러 위로 올라왔고요. 이오스를 제치고 시총 4위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위 밑으로는요, 스텔라가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6위에는 이오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요, 이 비트코인 SV 역시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43%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27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반면에 테러가 오늘장은 약간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0.56%대 빠지면서 1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시세 동향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진 멘토님과 함께하고요. 첫 번째 코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메인에 지금 현재 IPO 적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단 홍콩증권거래소 측에서 이제 비트메인 상장을 좀 꺼리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도 한번 내용이 나왔었는데 뭐 기사가 내용이 루머라고 했던 부분에서 바로 하루 만에 좀 입장을 번복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일 기준으로 일단 홍콩 증시 당국자 측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IPO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다. 아마도 그냥 이제 완전 부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긍정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X표인 그냥 그 정도의 세모표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는 좀 비트메인 IPO가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추가적인 언급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홍콩증권거래소 측에서는 그나마 좀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지금 최근의 문제가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메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많이 제시가 됐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기존의 기업들과 차이점을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매출 단가, 아마도 이제 판매 단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판매 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발생을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뭐 특정 시장에 뭐 베네수엘라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당했다, 뭐 다른 시장으로 옮겨서 이 부분을 수입을 진행을 하면은 혹은 뭐 수출을 진행하면은 사실 단가 차이가 뭐 10% 이상 급등 급락을 하는 경우는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장 기업이 재평가를 받게 되거나 혹은 리스크 있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근데 비트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격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실 전기료 대비해서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많이 제시가 됐었죠. 사실 뭐 아직 지금 단가에서는 일단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해외로 다 돌려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 단가에서 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익 단가가 맞겠지만 일단 수익성이 연간 단위로 보시면은 초급격한 급등 급락 이런 추세로 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에 들어서 뭐 한 5,000달러 이하까지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까지 나왔고 거의 뭐 3,000달러까지도 가겠다 이런 과정이 좀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이 가격대를 보시면은 기존 1년 전 가격만 대비를 하더라도 거의 공한 자리가 빠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지금 한 7, 80%가량의 가격이 급락을 했다. 한마디로 매출 단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매출의 직격탄을 맞아서 매출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매출이 악화되는 기업을 우리가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당장 1년 만에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1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제시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걸 상장을 시켰던 홍콩거래증권소도 역시나 같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업을 어떻게 상장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는 기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논란이 제시가 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홍콩거래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메인의 이 매출이 문제다라는 건데요. 이 IPO의 부정적인 이유가 이 말고는 또 있을까요? 일단 자금이 조달되는 시도에 있어서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 준수가 요구되는 시기다. 좀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해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 기업이 법안 중에 제재를 받을지 혹은 지속적으로 현재처럼 사업이 영위 가능한 수준이 될지 이런 부분이 퀘스천 마크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시하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홍콩 거래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거래소 산업 혹은 뭐 채굴기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돌아갈 수가 있지만 법안이 다 마련됐다고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IPO 관련된 법안들, 이제 ICO 기업 업체들 혹은 이제 블록체인 업체들이 어떤 부분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게 주 전체로 퍼지진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전반적으로 다 법안이 적용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홍콩 측에서도 역시나 미국을 모티브로 해서 본인들의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홍콩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될 법안이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비트메인 같은 경우에는 규제받을 부분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비트메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죠.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한번 이제 하드포크를 진행하면서 배틀을 이제 상대 업체들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비트메인을 좀 동원을 해서 사실 이 하드포크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 비트메인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비트코인 캐시라는 사업의 하드포크를 받아낸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도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이건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냐, 시세 조작이 아니냐, 좀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요인 자체에서 보시면은 뭐 기술적인 부분을 서로 강요를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입찰 과정처럼 막 이루어졌는데 그 입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됐었죠. 사실 이런 기업이 시세 부분을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을 줄 때는 역시나 증권위원회에서는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지속적으로 많이 제시가 되는 만큼 이거는 금융권으로서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융권 이상의 움직임이라면 분명히 이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매번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심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시장에 좀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더가요, 아직까지도 신뢰도 논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제 매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테더 같은 경우는 본인의 예금 내역에서 실질적으로 발행한 코인 대비해서 이제 뒤에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을 많이 논란의 소지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블룸버그 측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보도 측에서 보시면은 일단 기존의 이제 예금 내역과 상회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많이 논란이 제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1대1로 연동되는 테더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통해서 달러 가치가 그대로 환율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바로 테더를 발행을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는 일은 없도록 딱 달러가 들어온 만큼만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현금이 들어왔다. 1조 달러라고 할게요. 좀 더 쉽게 1조 달러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딱 정확하게 1조 개의 테더만 발행을 해야 되는 이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예금 계좌에도 1대1로 보유를 하고 있느냐, 자산 보유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제시가 됐던 부분이고요. 블룸버그 측에서는 예금 내역을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일단 테더의 푸에르토리코 노블은행 계좌에서 22억 달러가 있었다. 31일 기준으로 해서 있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서 테더 현재 시가총액 전체가 21억 9,500만 달러입니다. 사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일단 금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예치된 금액 대비해서 시세 변동이 약간씩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전체 대비해서 본인들의 자산 비중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전체 테더의 발행량이 이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을 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금 내역 검토를 했다는 내용이 블룸버그 측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던 부분인 만큼 좀 문제 소지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요, 지속적으로 문제시가 되어 왔던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보도 논란의 종식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블룸버그 보도 측만으로는 테더 자금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는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상태입니다. 이제 블룸버그 측에서 완전 뭐 계좌 내역까지도 실시간으로 계속 조회를 해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제 테더 측에서 공개했던 부분만을 자료를 확인을 해서 넘겨서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인베스트 블록체인 측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무작위로 날짜를 뽑아서 그냥 하루를 블룸버그 측에서 먼저 선 요구를 해서 테더 측에 받아가지고 이 날짜에 대해서 공개를 해버린 부분도 아니고 뭐 특정 날짜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공개해버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정 시점 한마디로 이제 테더에서 넘겨준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때 기준으로 일단 예치금이 있으니까 오케이 승인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블룸버그 측에서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예치금을
주변 기업들한테서 일시적으로 끌어와서 채웠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은행 대출까지 껴가지고 긴급하게 채워서 예치금만 딱 찍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든다, 뭐 법인을 설립한다, 혹은 뭐 증자를 한다 이런 과정을 보시면은 증자 시점 기준으로 얼마든지 다른 쪽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일시적으로 예치금에다가 계좌금을 맞춰놓고서 일단 있다 이것만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사실 허수로라도 증자가 가능한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국가들이 이건 다 똑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치금을 정확하게 특정 시점 기준으로 현재 계좌 보유 내역에 대해서만 찍어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1대1인지를 확인을 해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테더에 베팅해서 이건 당연히 원래 기준 가치인 달러 보유 금액과 동일하게 지금 테더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에서 트레이딩을 들어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화폐의 중심인 거의 기축통화급으로 현재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다른 화폐들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 환율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실질 예치금, 한마디로 대출금과 모든 부분을 빼고 정말 테더가 1대1로 매칭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대로의 금액, 한마디로 지금 현재 테더 발행 시가총액과 동일한 예치금을 말하는 거죠. 이 금액만큼이 정말 제대로 있는지 혹은 없을 경우에는 그것만큼 1테더의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더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사실 이번에 푸에르토리코의 노브르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좀 정했었는데 사실 노브르은행이 좀 경영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굳이 경영 상태가 안 좋은 은행에다가 예치금을 두는 것도 좀 퀘스천 마크죠. 사실 좀 더 투명한 중국의 4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혹은 뭐 HSBC 같은 대형 은행한테도 예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쪽 노블은행 쪽까지 넘어가서 유치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유럽 은행권 중에서도 굉장히 좀 경영이 안 좋은 은행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굳이 예치를 시켜야 되나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영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델텍은행으로 예치금을 옮겼어야 되는데 이번에 블룸버그 측이 제시한 예치금 내역을 보시면은 델텍은행에 대한 예치금이 아니라 그냥 노블은행, 한마디로 기존에 경영 상태가 안 좋았던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그냥 그대로 공개를 해서 이에 대한 예치금이었기 때문에 사실 델텍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자금 세탁건에도 연루됐던 만큼 자금을 노블은행이나 뭐 델텍은행이나 역시나 다 어디든 지금 안 좋은 상태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델텍은행 같은 경우는 자금 세탁건에 연루됐다라고 방금 얘기를 드렸죠. 네, 굳이 노블은행에서 옮기는 계좌가 왜 델텍은행인지 사실 논란이 되지 않고 좀 투명하고 대형 기관으로 옮기면 되는데 그게 훨씬 더 깔끔하고 계좌 투명성에 있어서 또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테더 보유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뭐 저 은행들은 부도날 일이 없기 때문에 테더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굳이 이쪽 해당 은행으로 자금을 옮겨서 좀 위험적인 트레이딩을 들어간다라는 거는 자금에 있어서의 출처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투자자들도 의심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더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찌 보시는지요? 네, 일단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파이넥스 측에서 핵심 거래 코인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테더의 CEO와 비트파이넥스 CEO가 그냥 동일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본인이 짠 판 안에서 그냥 다 한 판으로 해먹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테더 외부 감사기관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중단한 것도 최근에 이제 신뢰도 하락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중심 해외 회계기관들이 협업을 중단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뒤에서 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 혹은 정말 그냥 계획기간이 끝내서 진행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대형 기관에 대한 거래 관계를 중단하는 경우는 테더 측에서 먼저 선 요구를 해서 중단을 하거나 혹은 회계감사 측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친구들이랑 같이 협업을 했다가는 나중에 우리한테 네임밸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경우더라도 사실 선순환적인 구조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제 팍스코인, 그다음에 뭐 제미니 달러 이런 핵심 해외의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시 뜨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당분간은 일단 테더가 워낙 지출동화로 많이 쓰여왔다 보니까 뭐 과거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금융권이 옮겨지는 것처럼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보다는 신규로 지금 미국에서 제대로 거래를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패권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도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연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